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로 예정되어 있죠? 예. 예, 대국민 담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사과도 다시 할 것 같고요. 예. 조간들이 미리 좀 짐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존경하는 분으로 이렇게 알려진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다른 신문과는 달리 이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그 대국민 사과 또 대국민 담화 발표 때 나올 내용을 미리 보도했습니다. 야당도 참여하는 범국민 개혁 기구, 이것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관료 시스템 개혁, 국가 재난안전 시스템 개편 등의 개혁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할 범국민적 기구 설립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예. 이 기구에 야당과 민간도 참여시키자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울러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해온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도 천명할 예정입니다. 자,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인데요. 철도노조 파업 때도 사회적 합의 기구, 여야 정치인이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김무성 의원 그리고 박기춘 의원, 여야 의원이 이렇게 제안을 했고 철도노조가 수용을 했는데요. 자, 철도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어떻게 됐습니까? 실효적 해법이 전무했습니다. 결국 철도노조 죽이기 수단이 되어버렸던 거죠. 코레일 사측의 시간 벌기 용도의 눈속임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범국민개혁기구, 이걸 또 제안한단 말이죠. 이거 시간 끌기, 시간 벌기 용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우려를 벌써부터 지울 길이 없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여권에게 불리한 제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권이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 고민하는 쪽은 야권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함께 개혁하는 기구 만들자고 그러는데 야당이 뿌리치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죠. 자, 야당이 얼마만큼 이 범국민개혁기구 제안에 이런 허실을 제대로 짚어낼 수 있을지, 이것도 역시 야당의 정치력에 달려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데요. 20분 정도 담화문을 읽은 다음 기자들의 질문을 별도로 받지 않고 퇴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 때 혹은 수석 보좌관 회의 때 앉아서 몇 번 사과를 했었죠. 일어서서 사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생중계, 이것도 차이라면 차이일까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 발표를 마친 다음 바로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방문해서 원전 관련한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 왜 오늘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까요? 지금 선거가 석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이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는 지도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보도했지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사람이 대신 이야기해 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새누리당 선대위 회의에서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차분한 이상으로 선거를 치르자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촛불 집회가 열렸던 경남 창원 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촛불 집회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면서 촛불 집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TV조선은요, 조문객은 줄고 집회는 커지고 변질된 추모,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들이 변질된 추모라고 지적한 부분은 박근혜가 책임져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라는 시위대의 구호였습니다. 세월호 국면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그네들의 속내가 보입니다. 한편 중앙일보 6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세월호 담화, 이번 국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4면 제목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중대 고비를 만나게 될 것. 이번 담화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면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중앙일보, 국민일보의 전망인지 기대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제목이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일가를 하는 한 칼럼니스트의 글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동국대 경영대 초빙 교수인 이동걸
교수의 칼럼입니다. 오늘 한겨레 33일에 실렸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쌓여온 모든 적폐를 도려내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의 적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혹시 적폐 운운하시는 것이 당신께서는 이 일에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건가요? 이 모두가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 칼럼의 제목이 이래요. 대통령, 당신부터 적폐입니다.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막상 일이 벌어지니 우왕좌왕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 일도 못하면서 입으로는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떠벌리는 것이 바로 적폐올시다. 그래도 최선이라도 다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보다 단지 자신에게 돌아올 비난과 책임만 피하려 하는 것이 바로 적폐올시다. 국민의 안녕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안녕만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안녕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이고 언론의 자유고 다 필요 없다는 그런 행태가 바로 적폐입니다.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을 천지사방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데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낙하산 타고 내려가지 않으면 이상하지요. 대통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자신의 출세와 이익과 영달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이상하지요. 대통령의 당선에 온갖 수단 다 동원해서 기여하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본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공평무사하게 일하리라 기대할 수 없겠지요. 관피아를 막겠다고요? 대통령이 행정부와 공공기관을 전리품처럼 여기니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을 자기 집 텃밭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과거로부터 쌓여온 적폐를 바로잡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너무나 한스럽다고 하신 것을 보면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이 일이 당신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원칙과 신뢰는 이제 원칙도 신뢰도 없는 적폐가 됐습니다. 장관 몇 명, 공무원 몇 명 도려내시겠지요. 이제 국정조사와 특별법을 약속하셨다고요? 유가족을 면담하고 악어의 눈물을 보이셨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해결책이라고 뭔가를 내놓으시겠죠. 선거가 다가오니 다급해지셨나요? 그게 아니라면 진정성을 보여야지요. 대통령 본인의 두 팔, 두 다리를 모두 잘라낸다는 읍참사지의 각오로 이 일을 풀어내야 합니다. 대통령은 통렬한 반성과 함께 이 일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제발 셀프 조사와 셀프 개혁은 그만하셔야죠. 네, 이런 칼럼입니다. 읍참사지. 이게 답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정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은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는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담화 발표하고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 가지요. 예. 예. 이게 원전 수출한 거. 예. 무슨 착공식 비슷한 행사에 참석한다는데요. 예. 당초에는 사우디와 쿠웨이트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네. 이건 취소했고요. 예. 메르스 때문일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한겨레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KBS 사태가 그야말로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 모를 양상입니다. 일단 청와대는 길환영 사장 내보내는 거는 뭐 거의 마음 먹은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해결될 문제일지 이것도 역시 가늠하기 힘듭니다. KBS 기자협회가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직접 작성한 보도 외압 일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길환영 사장이 보도에 개입한 방식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조계사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과한 소식을 뉴스 9 헤드라인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추가하도록 했던 거지요. 아시는 대로 헤드라인은 뉴스 첫머리에 그날의 주요 뉴스를 모아서 예고하는 곡지인데 김시곤 전 국장은 대통령이나 정치 아이템이 헤드라인에 나오면 시청자가 이탈해서 대통령 소식을 예고에 넣지 않았다. 그런데 길환영 사장이 밤 8시 39분에 전화를 걸어와서 왜 예고에 대통령 기사가 안 들어갔느냐. 두 번째 배치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편성 담당 사장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길환영 사장은 또 지난 5월 3일 밤 9시 5분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철수 소식은 당장 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날 낮에 안철수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반성을 촉구했다는 소식을 자막뉴스로 내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안철수 대표, 대통령 통렬한 사과 요구. 여기에 맞선 새누리당 사과 수습이 먼저.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자막 제목을 뽑았는데 이마저도 뺄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김시곤 전 국장은 지난 1일부터 8일 사이에 모두 4차례에 걸쳐서 길환영 사장이 뉴스 9, 9시 뉴스 제작에 개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해경 비판을 자제하라고 했다는 이런 길환영 사장의 지시, 이것도 역시 폭로를 했는데요. 지난 5월 5일 낮 2시 사장이 누구와 점심을 먹으면서 들었는지 이례적으로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편집주간, 취재주간 회의를 소집해서 해경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지금 보면 말이죠. 이제 해경의 적폐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해경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검찰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근데 KBS 사장에게 해경 비판을 자제하라는 이런 구체적인 언질, 지시 이런 것들이 내려갔단 말이죠. 이렇게 요구한 사람이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인 것으로 또 알려졌죠. 정권적 차원에서 해경을 두둔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가 봐요. 이 부분 반드시 규명돼야 할 문제입니다. 한겨레 3면을 또 가보면은 김시곤 전 보도국장 발언을 계기로 본 KBS 보도 실태라는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주요 사안들 KBS는 어떻게 보도를 했고 김시곤 전 국장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고 다른 방송사의 보도 내용은 어떠했는지 이와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윤창중 성추문 사건 때 KBS는 톱 기사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SBS와 MBC는 머릿 기사로 배치했는데 말이죠. 예. 이 와중에 길환영 사장이 윤창중 사건 톱뉴스로 올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라고 김시곤 전 국장이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독일에 파견된 광부 간호사를 접견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와 관련해서 KBS는 머릿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SBS와 MBC는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이 이렇게 톱뉴스로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김시곤 전 국장은 관련해서 대통령 외국 순방 때마다 몸살을 앓았다. 꼭지를 늘리기 위해 고민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아랍에미리트 연합하면 이제 백운기 국장이 몸살을 앓겠네요. 그런가요? 길환영 사장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전제 예선은 가능한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무슨 공약을 했습니까? 방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4일에는 방송 장악할 의도가 없고 뭐 설령 그런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경향신문 3면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청와대 따옴표 따옴표 닫고. 예. 방송 통제 이 같은 김시곤 전 국장의 폭로에 대해서 시인도 부정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겁니다. 세월호 출구 찾기에 나서겠다. 뭐 그런 취지에서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는 건데 이런 청와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도 예기치 못한 KBS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의 한 친박계 의원은 이제 지방선거는 정말 어렵게 됐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측 관계자는 큰 악재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다는데 이래가지고야 얼마나 민심 수습 효과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더 잘 안 해요 보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KBS 길환영 사장 오늘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 새 노조는 지난주 노조원 1224명 가운데 1104명이 참여한 신임 투표에서 길환영 사장 97.9%가 불신임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술직이 중심이 된 KBS 노조, 구노조죠. 기자회견에서 길환영 사장을 청와대 하수인이라고 비난하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어떤 입장일까? 경향신문 기자가 전화해 봤는데요. 예. 내가 어떤 식으로든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경향신문 1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도 KBS에 대한 청와대 외압
이 자체를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이드 기사를 냈네요.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 대한 외압 논란은 과거 정권에서도 끊이지 않았다라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정연주 당시 사장도 이런 식의 그 외압이 있었다는 식의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기사로 실었습니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보도 때 KBS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미디어 포커스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 7명의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등장시키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송도율 교수를 미화하는 방송, 뭐 이런 식의 방송 내용이 정연주 사장 시절에 나갔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자, 그런데 김시곤 국장이 말이죠. 바로 지난 주 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스에 대한 개입을 안 했던 사장이 정연주, 이병순 사장이었다. 두 사람은 뉴스 가편집, 큐시트를 받지 않아서 하여간 뉴스에 대한 개입을 아예 안 했다. 그러니까 정연주 사장도 TV를 보면서 오늘 KBS 9시 뉴스가 이런 내용으로 나가는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뉴스 큐시트를 받기 시작한 게 김인규 사장이고 지금 길환영 사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김시곤 전 국장의 주장이었습니다. 요즘 그 다큐멘터리 영화 슬기로운 해법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예. 조중동의 이런 편파 보도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는 영화인데 이 슬기로운 해법을 보면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은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앞으로 대통령을 하면서 절대 전화하지 않을 두 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두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니까 검찰총장과 KBS 사장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정연주 사장은 진짜로 그 이후로 자신이 KBS 사장이 된 다음 전화가 한 번도 안 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는 정연주 사장 때도 권력의 외압이 있었다. 일상 있는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주장을 다시 분석해 보면은 정연주 사장에게 탄핵 찬성 인터뷰를 넣으라고 왜 지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조선일보는 정연주 사장에게 추궁하는 겁니다. 정연주 당신이 나서서 탄핵 찬성 인터뷰를 넣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선일보는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보도국에다가 또 혹은 일선 보도 관련 부서에다가 이 내용 간섭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정연주 사장에게 타박을 하는 꼴인데요. 뉴스에 개입하는 것이 조선일보에게는 상식이고 범도인 모양입니다. 자, 한겨레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 경비정이 세월호 안에 절반이 넘는 승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상부의 선내 진입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해경에게서 받아서 공개한 해경경비정과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경 간의 4월 16일치 해경 주파수 공용통신 교신 녹음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예. 자, 승객이 절반 이상 갇힌 것을 알고도 해경 못 본 척 선내 진입 안 했다는 거죠. 실제로 동영상으로도 드러납니다. 뻔히 그 창문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못 본 척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건 알고도 그 구조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학생들은 경비정이 도착했을 때 안도했습니다. 카톡이 전송된 그런 시간을 감안해 보면 한 50분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원만 구조하면서 구조하지 않았던 겁니다. 탈출하라는 방송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침몰 뒤 잠수통을 한 구조 이거 독촉하지 않고 낮 1시 31분쯤에나 선장 찾아가서 혼선 보도가 나가지 않게 해달라. 엉뚱한 곳에다가 신경을 쓰기도 했다는 겁니다. 과실치사인가요, 이게? 이 고의적 구조 깊이, 엄밀한 의미의, 이건 살인이라고 봐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민간 어선도 아니고 말이죠.
이 해경이 승객을 구출해야 할 그런 임무와 사명이 있는 해경이 승객 절반 이상이 배 안에 갇힌 것을 알고도 선내 진입을 안 했다. 이건 정권이 물러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애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관피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3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지난달 21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내각과 청와대의 관료를 전진 배치시킨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스스로 주변을 관료로 애워싼 것입니다. 경향신문 표현은 자승자박입니다. 1기 내각 장차관의 70% 이상이 관료 출신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비정책 부서인 홍보수석실을 제외한 다른 수석실에서는 사법, 행정, 외무고시, 육사 출신들이 1급 비서관 자리를 대부분 꿰찼습니다. 5월 18일 현재 304개 공공기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160명이고 이 가운데 38.8%가 관료 출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료를 중시하는 것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 이면에 박근혜 대통령의 관료 중용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박 대통령도 경제성장을 국정과제 맨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 이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선박 안전관리 분야 규제가 느슨해진 것이 세월호 사고에 영향을 줬다는 경각심이 커가는 와중에도 이 안전 등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전 등 필요한 좋은 규제, 이 규제를 없앨 때도 말이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다. 이런 명목을 들이대면서 이 좋은 규제를 없애려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만 하더라도 선박 연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와중에 경제 효과가 200억이라고 했나요? 또 이걸 30년으로 늘리지 않으면 또 얼마에 또 제가 정확한 그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손실을 입게 된다. 얼마의 손실을 입게 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관료사회에서 말입니다. 자, 관피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경향신문 관련 기사 밑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근절하겠다는 이런 대선 공약. 지키기는커녕 관료 출신이 더 늘었다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 대선 공약과 실제 이행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 어디 이것뿐입니까?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해놓고는 재벌들에게 퍼주기를 했던 그런 그간의 행태. 당장 KBS만 보더라도 방송 장악 안 하겠다고 해놓고는 보니까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자기 나오는 기사가 몇 번째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이거죠. 말만 그렇게 앞서고 실제로는 이행이 안 되는 이런 행태.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에 멘붕을 겪는 이유가 이런 멘붕이 이번 사건에만 그칠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겨레 5면을 보겠습니다. 작은 안전규제 완화도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다. 이런 제목인데 대표적인 거죠. 중산층 서민에게 피해가 갔던 규제 완화의 대표적 사례들. 이를테면 카드 사용 규제 완화. 이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자, 이 카드 사용 규제 완화가 신용카드 대란과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그런 역효과를 낳았고 중소기업 고유 업종 규제를 없앴더니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이어졌던 거죠. 떡볶이 순대까지 대기업이 파는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저축은행 제로베이스 규제 완화.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저축은행에다가 법인 대출금액 한도를 폐지한 거죠. 자, 그게 결국 저축은행 사태를 불렀던 겁니다. 재벌 대기업의 출자 총액 제한 제도 규제를 없앴더니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이 집중되는 그런 역효과를 낳았고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했더니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확산되고 서민의 주거 불안은 더욱 강화됐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안전, 환경, 노동과 관련한 작은 규제들까지 이렇게 약화돼 가고 있는데 규제가 결국 전체 사회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규제 완화, 서두르거나 혹은 맹목적으로 숫자 채우기식의 그런 해법으로는 엄청난 중산층 서민이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향신문 구면을 보겠습니다. 주말에 서울 도심에서 5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불법 행진으로 수많은 시민들과 차량이 통행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불과 5분 동안 3차례의 해산 명령을 내리고는 115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 대다수는요, 집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토끼몰이식 체포작전을 벌였다는 거지요. 토끼몰이라 하면 도망갈 수 없는 방향으로 몰아넣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도에서 시위를 지켜보던 장애인과 그의 보호자도 연행을 했다고 합니다. 115명 중에 기자, 고등학생을 뺀 113명을 사법 처리하겠다. 경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건 아주 신속합니다. 예. 네. 구조를 좀 더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도 해보고요. 자, 한편 그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직간접 피해 규모가 2조 1천억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는데, 보험 처리라든지, 유병헌 씨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해도 20% 정도밖에는 이게 메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80%는 혈세로 메워야 할 판이라는 건데요. 규제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죠. 시민단체가 그동안 도입해라 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런 사고가 나면 회사가 거덜나고 그 회사의 경영진이 거덜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모처럼 세계일보가 일면에서 싣고 있습니다. 정몽준 씨 아들 있죠? 예. 페이스북에다 미개한 국민들. 예, 그렇습니다. 미개한 나라라고 썼던 막내 아들이요? 예, 대통령에게 소리 지르고 국무총리에게 물세를 했던 유족을 보면서 국민이 미개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유족 한 분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죄로 이 정몽준 씨 아들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였고 가족들은 빨리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급박한 상태였다. 이런 급박함과 억울함을 표출하기 위해 했던 최소한의 행동을 미개하다고 해서 유가족 입장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라면서 고소 취지를 밝혔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까요? 글쎄요. 의문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 하나만 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18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지금 세월호 참사로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원전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마다 반핵 바람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원전 예정지인 강원도 삼척 같은 경우 새누리당 김대수 시장 후보, 이 사람은 유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반핵 후보가 여기에 맞서서 반드시 원전 설치 계획 이거 철회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고요. 또 한 명, 원전이 무려 10기가 몰린 경북의 경우 핵을 찬성하는 김관용 지사 같은 경우 이 원자력으로 복합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 이러면서 찬성하고 있는 반면인데요. 자, 하지만 나머지 야권 후보들은 탈핵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부산은 어떠냐? 새누리당이건 통합진보당이건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고리 원전 1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노동당 모두 고리 원전 1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하고요. 대전 같은 경우 유성 핵연료 공장 증설에 관해서는 역시 새누리당부터 통합진보당까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 원전 문제에 대한 후보들 입장을 들어보니까 삼척 새누리당 후보, 경북 새누리당 후보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하는 양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세월호 참사와 북한 23층 아파트 붕괴 사태에 대응하는 남북한 정부의 태도. 우선 다룬 점. 즉각 사과와 한은둥 만은둥 사과. 먼저 북한. 우리의 안행부 장관에 해당하는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이 이번 사고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이 죄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과거 숱한 대형 사고가 많았지만 북한 당국이 나서서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곤술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책임 일꾼들이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하고, 그리고 남한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과 북한으로 말하자면 인민보안부장인 안전행정부 장관의 대화. 살릴 수 있는 애들을 국가가 죽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장관 동의하십니까? 그 당시 상황을 장관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아닙니까? 단답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요.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해야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뭘 비교비 많아. 잘못했다는 얘기야 장난 말이야. 예. 장관 정신머리에 틀림없어. 사과 동의하십니까? 안 합니까? 다음 같은 점. 지도자들이 뜬 눈으로 밤샜다는 이야기. 먼저 북한.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이번 사고로 가슴이 아파 밤을 지새웠다며 책임자들에게 만사를 제쳐놓고 구조작업을 지휘하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한. 박근혜 대통령은 어젯밤에도 뜬 눈으로 밤을 새며 위기관리센터로부터 구조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청와대에서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한편 TV조선의 색다른 관점. 북한의 이례적인 신속한 사과는 남한 정부를 골탕 먹일 용도였다는 것. 그 부분 들어보면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 남남 갈등을 노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북한은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기자동맹 등을 총동원해 우리나라 앵그리맘과 언론인 등에게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고 연일 선동하고 있습니다. 사과에 모여하는 기만적인 행차 뒷나발에 대해서만 입이 닳도록 조섬겼을 뿐 슬픔의 모대기는 유가족들의 모습은 외면하였으며, 이번 사과 보도를 통해 자신들은 남한 정부와 다르다는 식의 고도의 남남 갈등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TV조선만 하고 있는 것. 되묻고 싶은 말. 그러면 왜 우리는 북한 정권만도 못한데?